자, 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미래행 관련된 강화도 조약을 볼게요. 저번 시간에 이제 그 해남 애도와 관련돼서 강화도 조약이나 이런 그 여러 조약들을 봤죠. 예,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이 미래에서 찾아봐가지고 할 텐데요. 약간 이제 서로 연결은 시킬 텐데 이게 하다 보면 좀 약간 그 조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뒤에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좀 양해해 주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미래의 내용을 볼게요. 자, 앞부분에 이제 동아시아 변화와 이제 이렇게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이제 그 내용 같은 거 거의 비슷비슷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요. 자, 여기 보면 통상 계약론자들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박규수나 오경석, 유흥희 같은 사람이 해국도지나 연안지역을 통해서 서조를 통해 서양의 문물과 국제 정세를 폭넓게 이해를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무렵도 일본에서 전환론이 나왔죠.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박규수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이제 있으니까 사료 관련된 내용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일본의 그 요구를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강화도 조약을 어, 맺게 되고, 그리고 이때 이제 그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내걸었던 논리가 뭐냐면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그 일본은 서양과 다르며 정통적인 외교 관계를 회복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 개항을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그게 외양 분리론이죠. 외양 분리론. 그래서 일본과 양농은 다르다. 아, 우리가 맺는 거는 예전에 교린 관계를 회복하는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최익현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반대해서 외양일체론을 내세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불평등 조약 관련된 내용, 이제 강화도 조약 있죠.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앞에 있는 내용도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강화도 조약 관련된 내용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이제 관련된 해설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조일수 조교부가 조일무역 규칙이 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 앞부분에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없는 내용들, 그 해당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이 뭐냐 요거죠. 간세에 부과하는 규정도 있었다. 아, 그러니까 간세, 무간세 관련된 내용이 있다. 요거 있고요. 그 사료는 여기 밑에는 있는데 이제 여기는 없어요. 예, 조일수 조교하고 조일무역 규칙 관련된 내용이 없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좀 부연 설명 보면, 자, 강화도 조약은 수호 조약이며 통상 관련된 내용이 따로 체결된 것이다.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은 수호 조약이기 때문에 그 통상 관련된 조약으로서 조일수호 조교 부록과 조일무역 규칙이 맺어진 거다. 이렇게 돼 있고요. 예. 그리고 뒤에 이제 그 뭐냐면 서양과의 조약은 수호 통상 조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은 수호이기 때문에 통상을 같이 맺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맺어진 거고, 여기는 같이 맺어진 거야. 예, 요거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화도 조약 당시에 이제 뭐냐면 그 조선의 태도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1876년 1월 군함을 앞세운 일본의 협상 요구에 조선은 어떤 태도가 나섰는지 보여주는 글이다. 요 글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일본은 반드시 조선을 개항하는 조약을 체결하는 입장에서 협상에 임했지만 조선은 멀리서 방문한 외국 대표를 만나본 다음에 태도로 협상에 나선 거다. 자, 이러한 태도는 협상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자, 일본은 개항과 함께 항우 조선의 침략의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는 해안 침략권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고자 했다. 하지만 조선은 해양 침략권의 침략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단지 조약에 등장하는 국호와 왕호 등 형식적인 문제만 집착했다. 그 결과 일본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자신의 입장의 조약에 충실히 반영됐고 영사재판권까지 확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일본이 요구한 건 실질적인 거죠. 뭐 해양 침략권, 그다음 영사재판권. 근데 우리는 뭐만 생각했냐면 여기 국호하고 왕호나 이 형식적인 문제들만 생각했어. 뭐 사대 관계를 고려해갖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뭐냐면 그 관련된 인식이 좀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이게 얼마나 불평등한 내용인지.
근데 이제 이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의외로 최애국 대우는 거절했어요. 어, 요거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거절했다. 이게 좀 차이 특징이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연무당에서 조선과 일본 대표들이 앉아 있는 모습도 있는데 이 강화도의 연무당이에요. 연무당 좀 장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번에 또 보니까 오늘 학력고사 그 평가원에서 본 그 보니까 거기 평가원 문제 보니까 연무당이라는 내용이 있어. 연무당. 연무당 나오고 강화도 조약 관련 내용이 있는데 연무당 좀 위치 파악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일본 사절단이 다 뭐죠? 양복을 입죠. 양복을. 서양식 복장을 입는데 그래서 나중에 일본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체이현이 외양일체를 주장한 근거가 되었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양 열강과 수교하다 내용 볼게요. 자, 조선이 이제 개항을 하니까 미국도 그 조선과 수교를 추진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청은 러시아, 일본을 견제하고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 수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청나라가 그 당시 그 수교를 이렇게 중재한 거 두 가지가 있죠. 조선과 일본을 견제하고 그다음에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거죠. 예. 그래서 해당 교과서에서는 이것만 나왔는데 여기는 여기 두 개의 종주권 강화 내용이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조선 책량이 유포되고 그 다음에 조미수 통상조약이 체결됐다. 네. 그래서 조미수 통상조약 그 관련된 사유가 여기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만약 타국이 어떤 불공평하고 겸연한 일을 일으켰을 때 일단 확인하고 서로 도와주며 중간에 잘 조정해서 두텁게 한다. 이 내용이 있죠. 요게 이제 뭐냐면 그 거중 조정이라는 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요 파악을 해두시고요. 예, 관련된 사료와 함께. 자, 그리고 조약 체결 후에 미국 공사가 한성에 부인했으며 조선도 밤내로 보빙사를 파견했다. 이렇게 했고 그 후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각국의 수교 문제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한편 조선은 영국과 독일과의 외교 관계를 맺었다. 러시아는 특징이 이제 청나라의 알선 없이 독자적 수교를 했으며 천주교 등 공인 문제 체결이 지연됐던 프랑스와도 수교를 맺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청 없이 왜냐하면 독자적 수교했던 것은 청나라가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프랑스는 천주교 문제 때문에 늦어졌다는 거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조약의 의의 이런 여러 이제 조약을 맺은 의의와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조선은 대외적으로 근대적 조약 체제에 입각한 국제 질서를 편입했지만 열강의 침략의 발판을 내주고 있었다. 내주고 말았다. 그래서 이 조약이 뭐 영향이라고 할까요? 예. 그 다음에 조선 침략 내용이 이제 사료가 좀 자세히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이거죠.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조선의 책략이 무엇인가? 오직 중국과 친하며 일본을 맺고 미국과 연합함으로써 자강을 도모할 뿐이다. 요 내용이 예전에 기출에 나왔고요. 예. 그 밑에 있는 내용은 뭐 학교를 세우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무비 군사를 닦자 뭐 이런 내용들이야.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조선 책략이 있는 내용인데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조선 책량에는 조선의 국내 당면 문제에 관한 해결책이 제시됐다. 자, 일본에 주재하고 있던 청해 외교관 황주연은 자국의 입장에서 러시아의 침략 가능성을 부각하면서 조선이 미국과 수교하고 서양을 문물 받아들여 자강을 도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자, 이 주장이 이제 소개되니까 개화에 반대했던 유생들이 크게 반발하고요. 야, 그 다음에 이걸 개화 반대 운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정부 내에서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미국의 수교 쪽으로 기울였다. 자, 그래서 이제 조선 책략은 당시 국제 정세에 어두웠던 조선 정부의 외교 정책에 큰 영향을 줬으며 대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청해 외교관이 조선 책략을 통해 조선이 미국의 수교할 걸 제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이 내용인데, 자, 여기 볼게요. 자, 항주영은 청해 입장에서 조선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러시아, 일본을 견제하고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다음에 서구 열강에 대한 조선에 대한 영향을 가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두 가지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황교안이 이제 뭐냐면 그 조선 책략을 제한 목적이 뭐냐 이렇게 쓰냐면은 웬만한 건 요거까지 쓰겠죠. 근데 요거는 좀 약간 책을 좀 읽어보신 분들이 이제 좀 약간 쓰실 것 같아. 많이 읽어본 분들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받고 그다음에 여기 보빙사가 있어요. 보빙사. 보빙사는 그 앞에 해남 교과서에는 언급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그 보빙사가 있죠. 서구 열강에 파견한 최초의 외교 사절단이다. 정권 대신 민영이 그다음 부대신 홍영식 사절단을 이끌었다. 자, 미국의 근대적 문물을 살펴보는 것은 물론 내정을 간섭하는 청을 견제하는 자주 외교 입장에서 파견됐다. 그렇죠? 두 가지 목적에서 이제 파견됐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미국의 근대적인 어떤 문물을 살펴보는 거. 그 다음에 청을 견제하는 거. 그 당시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내정 간섭이 너무 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나라 대신에 러시아와 미국을 끌어들여서 견제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귀국때 홍영식은 태평양을 건너서 바로 귀환했으나 민영익 등 일부는 유럽을 거쳐 서구 문물을 살펴본 후 귀국했으며 이 6일주이라는 사람이 좀 눈여겨볼 게 있는데 이 사람은 보스턴에 유학했다 갑신정의 무역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보스턴에 남아가지고 이 사람이 뭐 대학교 간 건 아니고요. 워낙 기반이 없다 보니까 그 고등학교를 갔어. 그 나이에 20대 후반에. 예. 고등학교를 가서 자기보다 10살 어린 그 고등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예전에 암기 실력이 뛰어나고 또 나름대로 집중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F를 받았대요. 예. 그러다가 이제 갑신정배 무역. 그러니까 이때 이제 김옥균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민씨 정권은 이 육일준이 의심했어요. 왜냐면 육일준이 김옥균 같은 급진계파들하고 좀 사이가 좋고 친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 보고 오라고 했어요. 근데 6.1주는 안 갈 수가 없었죠. 왜냐면 안 가면 자기 그 한국에 있는 조선에 있는 그 가족들이 다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갔어요. 네. 근데 가면 어차피 잡힐 거라 생각하고 다칠 거라 생각해서 어떻게 갔냐면 이제 유럽을 여행하면서 이렇게 간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딱 도착하니까 뭐냐 가택연금을 당했죠 한동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가택연금을 당할 때 썼던 책이 유명한 서율검문이라는 책이에요. 국화문 홍요체도 또 유명하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람이 또 여기에서 중립화론을 제시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보빙사의 활동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너가서 이렇게 이제 했다는데 요거는 이제 좀 약간 그 틀린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요게 여기 요코하마에서 이제 뭐냐면 샌프란시스코로 이렇게 갔다고 하는데 어 이게 좀 약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유럽을 돌아가서 갔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알아볼게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가 가다가 여기 가는 게 배가 별로 없어갖고 유럽을 돌아가서 가는 게 훨씬 빨라서 갔다는데 이거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알아보고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보빙사에대는 40일 동안 미국을 머물면서 공장이나 신문사 등 근대 시설을 둘러보고 보스턴의 만국 박람회를 참관했다. 자, 귀국한 후에 이들은 미국의 새로운 근대화의 모델을 여기고 여기에 우전총국 용형식이 이제 뭐냐면 여기 그 와서 만들었죠. 그래서 미국의 영향을 받은 거 농무 목축 시험장. 그래서 미국의 여러 가지 농사 기술 같은 것들을 받아들였어요. 농무 목축 시험장은 예전에 한번 기초에 나왔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근대 시설 도입을 심을 기울였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뭐냐면 보빙사의 경험과 노력은 근대적 개혁에 추진하는데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빙사 관련된 내용을 한번 봤고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금성 한번 넘어가죠. 자, 여기 보면 뭐 중국 개항하고 일본의 개항은 이제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고종의 신정과 대외 정책의 변화 저번에 설명했죠. 그래서 서계 사건 있고 그다음에 또 정안론 같은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뭐냐면 요때 이제 서계 사건이 일어날 때 여기 뭐 이렇게 국내 사항들을 좀 설명해 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1873년 흥성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직접 정치에 나서면서
조선의 대외 정치의 변화가 일어났다. 고종은 우선 일본과의 당면한 외교 문제를 해결하였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 관료들은 일본의 외교 문서를 접수를 거부한다는 측과 받아들인 측으로 나눠 있었다.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돼서 되게 재밌게 이렇게 만화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좀 보시고요. 자, 일본은 고종의 친정이란 정세 변화를 이용해 조선을 개항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 고종이 상당히 이제 뭐냐 개항을 원했던 사람이죠. 이참에 그냥 한번 밀어붙이면 그냥 적당히 타협해서 개항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의 무력 시위에 굴복하여 개항했던 그들의 경험을 조선에 적용했다. 그래서 이제 운요 사건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운요 사건을 구실로 해갖고 개방을 요구했고 결국에는 박규수 같은 사람들이 또 통상 꾸준히 제기됐던 통상개헌을 받아들이면서 청도 조선에 대한 일본과 충돌을 피할 걸 권유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지만 이홍장도 이걸 권유했어요. 결국에는 이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일본의 접근에 대한 전세 인식을 볼게요. 이거는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 강화도 조약 전에 일본의 접근에 대해서 했던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최익현인데, 자,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거는 외항일치론에 입각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규수 같은 사람은 뭐냐면, 이 외교문서를 받지 않으면 오히려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대항을 하자 뭐 이렇게 이제 의견 대립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해설을 보면요. 훗날 통상 개헌론자로 평가되는 박규수는 당시 조심스럽게 일본의 외교문서를 접수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과 서양이 하나가 되었다는 최익현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럴수록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여겼다. 이러한 이제 박규수의 생각은 강화도 조약 체결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리고 참고로 이 최익현이 주장한 외항일치론 내용은 최익현만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위전 척상 운동이든 그 다음에 이제 개화파든 다 뭐냐면 공유하고 있는 인식이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강화도 조약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내용들 보면 거의 앞에 있는 내용도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뭐 영사재판권 이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조일수 조교부과 조일물 규칙 이런 것들이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우지와 관련된데 뭐 설명 관련된 있는데 요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거우지. 자, 그래서 조약으로 한 나라가 그 영토의 일부를 한정에 개방한 곳으로 그 외국인들 거주와 영업을 허용한 것이다. 중국에서는 이걸 조개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조개는 좀 익숙하죠. 예, 네, 거주지. 그래서 동아시아 교과서에 보면 한중일의 거주지, 그러니까 조개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건 제가 동아시아 교과서 할 때 좀 읽어볼게요. 예, 같이 읽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강화도 조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서구와의 이제 불평등 조약 같은 데 있는데 요거 뭐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이죠. 예, 여기 보면 이제 조선책략으로 조미수 통상 조약을 맺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조약에 이런 내용도 있다. 그래서 유리한 조약이 있고 각국과 이제 맺었다. 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수호 통상 조약을 맺어서 세계 질서에 확립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동아시아 국가 간의 어떤 불평등한 조약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좀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게 왜냐면 근현대사 관련된 문제 중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각국 한중일 뭐 이렇게 겹치는 문제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봐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이런 조약죠. 미일 수호 통상 조약, 미일 수호 통상 조약, 조미 수호 통상 조약.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한중일의 이런 조약도 이제 있고 자 자조 1번과 2번은 강화도 조약과 어떤 점이 유사한지 말해보자. 그래서 이제 좀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좀 보편적인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자 강화도 조약에서는 일본의 침략적 의도가 담겨 있으며 한국 개항위에도 일본의 해안 침략권과 영사재판권을 허용한 등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자 후문 조약은 체국대와 그 다음에 그 호문 조약은 호문 조약 있죠. 호문 이게 좀 약간 익숙지 못하는데 여기 남경 조약의 부속 조약 중에 호문 조약이 있어. 이걸 얘기하는 거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체국대와 영상재판권 허용의 내용이 되어 있으며 미일수호 통상조약도
개항과 간세 이후에도 영사재판권 허용이 규정돼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동아시아의 각국이 체결된 조약에는 공통적으로 불평등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있고 다음 자료 1, 2, 3번에서 다음 용어와 관련된 것을 찾아보자. 거중조정 관련된 내용은 조미수 통상조약이 있고요. 협정간세. 그래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의 조약을 특정 물품에 대해 간세를 협의하는 것을 협정간세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미일수호 통상조약도 있고 조미수호 통상조약도 있어요. 예. 근데 여기에서 좀 눈여겨야 협정간세라는 건데 원래 이제 간세를 매길 때는 독자적으로 매겨야죠. 예. 협정간세를 매기면 이거는 뭐야? 이거는 불평등한 거야.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 양국이 똑같이 양쪽에서 협정간세 맺으면 이것도 평등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와 그 간세 매길 때 미국하고 상의하고 미국이 간세 매길 때 우리는 상의 안 한다. 이거는 편문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야. 지금도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이 할 때 협정간세 맺잖아요. 근데 상호적으로 맺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불평등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쪽만 맺을 경우에 문제가 생겨요. 체육 대우도 비슷해요. 이것도 쌍무적으로 맺을 때는 상관없는데 한쪽만 편무적으로 맺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없다? 체육대가 없어. 강화도주에서는 체육대가 없어요. 네. 이게 약간 특이한 거야.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동화로 넘어갈게요. 동화도 뭐 앞부분에는 이제 뭐 양궁운동 관련돼 있고 메이지 유신 관련돼 있는데 여기 지금 동화는 약간 이학구나 사절단 관련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일본사 관련된 내용인데 예전에 한번 기출 문제 나왔죠. 이학구나 사절단의 목적.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 있죠. 근대 문물 시찰하고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다. 근데 전자는 어느 정도 됐는데 후전 안 됐다. 요거는 일본사 할 때 좀 더 살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황론 관련된 내용이 있고 여기에도 잠깐 일본 관련된 내용 중에 요게 있어요. 그 전환론 이후에 일본은 타이완을 침공하고 조선의 운용 사건이 일었다. 그리고 누쿠 왕국을 강제로 합병할 오키나와 설치해서 대외 침략을 펼쳤다. 이제 정세 관련된 그 당시 정세와 관련된 설명인데 요걸 이제 누쿠 처분이라고 하죠. 요거 관련된 내용은 이제 뭐 동아시아 교과서 할 때 좀 읽어보기도 하고요. 자, 그 밑에 이제 뭐냐면 그 근대화를 추진한 이용장과 후쿠자 유키지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일본사 관련돼서 이 후쿠자 유키지에 관련돼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 후쿠자 유키지의 어떤 그 뭐냐면 인식 변화, 아시아를 보는 인식 변화를 내는데 요 타라이국이라는 말이 이제 예전에 나왔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시켰다. 자, 이것도 이제 일본사 관련할 때 좀 더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뭐 한국사니까 한국사만 초점해서 얘기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흥성대원군 하야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강화도 조약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뭐 서계 사건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왜 안 넘어가? 운요 사건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또 그래서 논란을 거쳐서 앞에서 이제 얘기한 거 있죠. 논란을 거쳐 갖고 그 당시 강화도 조약을 결국 맺었다. 그런 것들인데 자, 그래서 이제 운용을 격퇴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요걸 한번 읽어볼게요. 없는 내용들만 좀 읽어보는 거예요, 지금요. 자, 조선은 프랑스와 미국의 저항과 달리 운용 사건 때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일본군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는 당시 강화도의 방위 시설이 침략 때 피해를 복구하지 못했으며 강화도의 경복궁 준공 등으로 국가의 재정이 악화되어 군비 증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측정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강화도 조약을 맺고요.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 내용이 있죠. 그리고 조일수 조교부고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여기 원산과 인천 계양 관련된 내용이야. 자, 여기 보면 이제 강화도 조약에서는 부산만 계양을 하고 나머지 두 계양구는 이제 나중에 논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부산의 두 계양구를 계양한다는 강화도 조약 내용에 따라 그다음에 논의 1880년에는 원산, 83년에 인천이 추가로 계양됐다. 자, 그래서 이제 원산을 왜 요구를 했냐면 러시아의 진출을 견제할 수 있는 지역이고 인천은 당연히 한성을 들어갈 수 있는 길목이죠. 예, 요걸 요구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조선 측에서는 원산은 이거 이성계 고양이 때문에 안 된다. 인천은 뭐 당연히 또 똑같은 논리죠. 한성을 들어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반대했던 거고.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참고로 여기에서 인천이라는 곳은 오늘날 인천은 이제 되게 인천광역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인천 지역의 중심은 인천이 아니었어요. 제물포였어요, 제물포. 그래서 이 제물포였는데 인천이 인제 뭐냐면 요게 거주지가 형성되면서 이렇게 더 커지면서 또 경인선이 여기에 기차가 왔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더 커지면서 이제 제물포가 인천 행정구역 속에 들어간 거예요. 예, 들어가게 된 거죠.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면 인제 그 김홍직 관련된 내용인데 요때 김홍직이 인제 일본 수신사를 파견했는데 요때 일본 수신사 파견 관련된 내용은 제1 차 아니야 제2 차죠. 제2 차 수신사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뭐 조선 책략은 입수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요 관련된 내용 아까 전에 얘기했고 그리고 조미수 통상조약 관련된 내용이 있고 거기에 보면 그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죠. 예. 그리고 보빙상 사절단을 파견했다. 자, 그래서 조미수 통상조약 관련된 내용 좀 읽어보면요. 여기에 거중조정을 아까 읽었으니까 간세부가만 좀 읽어볼게요. 자, 미국 상인과 상선이 조선에 와서 무역할 때는 입추양의 하무는 모두 세금을 바쳐야 된다. 그리고 조선이 어떤 특혜 및 이익을 다른 나라 혹은 그 나라 상인에 베풀 때는 미국 관민도 혜택을 분등해야 된다. 요게 이제 최초로 이제 체육대우가 규정돼 있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간세부가, 거중조정, 그리고 또 하나가 체육대우. 자, 이런 것들이 강화도 조약과 차이가 있는 거야. 예, 이런 내용들이.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서 이제 계약파 형성은 이제 뒤에 좀 보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이게 무슨 교과서야? 갑자기 이렇게 있는 천재교과서예요. 천재교과서, 천재교과서. 제가 인제 그 원래는 4 개만 보려고 했어요. 해남, 미래엔, 금성, 동화. 근데 천재하고 비상도 많이 봐서 좀 약간 시간은 걸리겠지만 보고 넘어가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서 천재교과서를 이제 선택을 했는데 비상하고. 자, 여기 보면 인제 잠깐 그 예전에 좀 얘기했던 거를 좀 얘기해 볼게요. 이게 좀 흥성대원군 할 때 좀 잠깐 말로만 설명했는데 요걸 좀 볼게요. 자, 여기는 호포제 실시에 관련된 내용이죠. 여기 보면 나라 제도로서 인정에 대한 세를 신포라고 하였는데 충신과 공신의 자손에게 모두 신포가 문제됐다. 대원군이 이를 시정해서 동포라는 법을 제정했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예전에 면제된 되던 자라도 신포를 바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건 군포죠. 신분비를 납부한 거니까. 자, 그래서 조정의 관리를 반대자 대원군이 이를 듣지 않고 이 법을 시행했다.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가 동포제와 관련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 보면 호포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동포라는 거는 뭐냐면 19 세기 때 그 실시했던 간행 그 실시보다는 간행적으로 형성됐던 공동납제야, 공동납제. 그래서 인제 마을별로 묶어서 할당량을 인제 아니 마을별로 묶어 가지고 세금을 내는 게 공동납제죠. 그게 원래 제도화되지 않고 이제 간행적으로 했던 건데 이걸 인제 뭐냐면 제도화시켜서 전국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죠, 이 동포제를. 근데 이제 이 양반이 너무 심하니까 반발이 심하고 뭐 여러 방법 빠져나가니까 안 되겠다 해 갖고 법을 다시 고쳤어. 그래서 집집마다 호포제를 실시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엔 동포제였지만 호포제가 바뀌었다. 요거는 좀 약간 요 천재교과서만 있는 내용인데 요거 좀 파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 있죠. 1871년 동포제를 발전시켜 이를 호포라고 개칭하고 가세 군두에 내세워서 계급령을 불문하고 매호당 2냥씩 동일하게 뭐냐면 부담시켰다. 그때 이제 2냥씩 부담한 걸 뭐라고 불렸냐면 이걸 동포전이라고 했어요. 동포전. 동포전. 요거 시험 문제 나왔죠. 전자는 세금을 내는 거고 동포라는 것은 예전에 동포제를 실시했는데 물론 이름은 호포제로 바뀌었죠. 그렇지만 예전 간행들이 좀 남아 갖고 이 호포전을 또 동포전이라고 했어요. 동포전. 요 용어 이거는 호포제와 관련됐다. 이제 포를 동조로 내는 거죠. 동조로.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동학독립운동 관련돼서 시험에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요런 것들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올게요. 여기 부분 해야 되겠죠? 예. 자, 계약파 형성 부분은 나중에 좀 얘기하고 이거는 여기는 자, 여기 보면 강화도 조약 관련된 내용 있죠? 그 운요 사건 있고 뭐 강화도 조약 있는데 여기는 뭐 되게 자세히 돼 있어요. 한번 읽어 보세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뭐 청나라 그 강화도 지역 관련된 내용이 있고 또 조일소 조유그룹 이렇게 등등등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강화도 지역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뭐 이거는 앞에 있는 내용과 겹쳐 있는 부분이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서양과의 이제 수교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강화도 조약 체결로 조선이 분을 개방하자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일반 세계 확대, 러시아 남할 견적에서 미국 등 그 서양 국가 수교를 조선에 권고하였다. 그래서 이제 조미수 통상 조약을 관련된 내용이 있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서양과 맺은 조약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있고 보빙사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보빙사 사진이 있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조선, 영국, 독일과 조약을 체결했다. 아, 근데 여기 좀 눈여볼 게 러시아는 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교했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의미가 있죠. 조약 체결로 그 조선은 서구 중심의 세계시설 편입되었다. 네. 자, 그리고 밑에 이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인데 자, 여기 이제 뭐 이건 좀 자세히 돼 있어요. 뭐 거중 조정 관련된 내용 있고 그다음에 관세 규정 관련된 내용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조약에 설정되지 않던 수출 상품에 대한 관세를 규정을 둠으로써 일본과 조약 개정을 마련했는데 요게 요거하고 관련돼 있어요. 체육 대우를 이제 일본이 갖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일본한테 주는 대신에 요 내용을 이제 뭐냐면 그 한국이 얻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1883년에 개정된 조일 통상조약에 반영됐던 거야. 그래서 요걸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빙사 자료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뭐 요것도 한번 읽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비상교과서를 좀 볼게요. 비상교과서. 자, 여기 뭐 계약파 형성은 좀 나중에 보고 운요 사건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강화도 조약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좀 보면 강화도 조약이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일본과 유리한 불평등 조약이다. 그래 놓고는 이제 왜 불평등 조약인가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근대 국제법과 통상 관료에 익숙하지 않는 형편에서 조선 정부 단지 국교 재개의 명분만 확보했을 뿐 조선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일본의 상륙을 거의 받아들였다. 그래서 12개조 이루어진 수호주기를 조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일본이 조선 정부가 그 당시 이제 국제법에 있는 만국국법이라는 것들에 이제 익숙해졌으면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것들, 영사재판권이라든지 해안 측량권 이런 것들 용, 뭐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근데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야. 그 당시에는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강화도 조약 체결에 이제 뭐냐면 임한 상관된 모습 있는데 한번 읽어 볼게요. 예. 자, 조선 정부는 일본과 강화도 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서면서 이 협상을 일본과 정통적으로 맺고 왔던 교린 관계 연장선상에서 여겼다. 방영 오경성을 중심한 초기 계약 사상가든 서양의 외교 체제를 파악하고 이를 대응하려고 했다. 대일본군 황제 폐와 조선국왕 전하 등의 차등을 두어 포기하는 조약 원문을 각각 대일본국과 대조선국 바꿀 걸 제안해 조약에 반영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평등한 관계, 만국공법의 관계를 이제 했죠.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 정부는 옛날의 우위를 사온다라는 것을 넘어서 국절로 사온 옛날에 우호를 다시 세운다는 구조를 넣어 국교에 제기하는 명분만 얻었을 뿐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받아들인 채 강화도를 줘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거는 그 조약 원문에 대조선국에서 일본국과 뭐 평등한 관계 정도 호칭 그다음에 그 옛날에 우호를 다시 세운다 해서 이제 앞으로 위전 착상 운동가들이 반대할 때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교린 관계 측면에서 이제 했다. 이런 것들 이제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그러면 강화도 조약 체결 과정에서 조선이 얻는 것과 있는 걸 말해보자.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조선이 얻는 것은 협상이 진행되면서 조선과 일본의 국제관계가 대등함을 두어 국가 간의 동일한 지위를 나타나도 조약 내 용어를 수정 반영했다는 점이다. 반면에 이런 것은 과거 교린관계의 영장성상에서 국교를 재개하는 명분만 얻을 뿐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본 요구사항은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였다. 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외국과의 불평등 조약 관련된 내용을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조선이 개항하자 미국과 이제 조선이 수교를 했죠. 그리고 이제 조선 책략을 가지고 조미수 통상조약을 맺고요. 요 관련된 내용들은 거의 이제 다른 책과 동일하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청은 조선과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맺고자 자국이 조선의 종중국이라는 내용이 담긴 조총 산미수용 무역장벽 체계를 조선에 강요했다. 이후 이제 조선은 영국, 독일, 러시아 등과 조약을 맺었다. 이 조총 산미수용 무역장벽은 뒤에 있으니까 그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전문 내용에 이게 반영돼 있어. 이 전문 내용에.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이제 뭐 조선이 외국과 체결된 조약 해가지고 이렇게 내용도 있는데 한번 이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조미수호 통상 좀 있고 자, 뭐 불평등한 의미가 있고 뭐 경제적 사항도 있는데 이렇게 있고 또 여기 이것만 문제 풀어볼게요. 자, 자료 3번. 그러니까 조미수호 통상조약과 강화도 조약 및 그 부속 조약의 비교의 그 차이점을 말해보자. 자, 여기 보면 조일수 조교 부록에서는 거주지 설정과 개항장의 일본 화폐 유통을 허용했다. 자, 이를 통해서 어, 일본이 조선을 경제에 침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자, 조일무 규칙에서는 양국의 수출 허용, 그다음 정부 소속의 일본 성벽의 항세 명제를 규정했고 이후 수출 상품에 대한 무관세를 허용했다. 자, 이로써 일본이 대거 양곡을 수입하여 국내 양곡 가격의 급등을 가져왔고 또한 성박의 항세 문제와 이후 상품의 무관세 허용 등은 일본의 경제 침투를 가속화시켰다. 자, 요게 이제 앞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자, 뭐 개항 이후에 일본이 제일 우리나라한테 요구했던 건 뭘까요? 쌀이죠, 쌀. 그래서 일본이 이제 막 공업하고 할 때 그다음 농촌 인구가 많이 이제 도시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쌀 부족이 항상 만성적으로 겪었기 때문에 이 쌀을 많이 요구했어. 그래서 쌀을 일본에 가져가는 대신에 일본에 가져가는 대신에 뭘 이제 교환했냐면 면이죠, 면. 그래서 면을 교환했어. 그래서 초창기 때는 영국산 면제품을 했다가 나중에 일본산 면제품을 이렇게 바꾸죠. 그래서 이런 체제, 개항 이후에 일본과 우리나라의 교육 체제를 무슨 체제냐면 쌀과 면을 교환했다 해서 미면 교환 체제라고 해요. 미면 교환 체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 요거는 경제할 때 좀 내용을 더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뿌리 깊은 이제 그 포셈을 좀 볼게요. 예. 자, 요 포셈 내용도 요 앞에 있는 내용과 거의 비슷비슷한데 여기에서 이제 석유와 관련된 내용에서 좀 자세히 이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것만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고종 5년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 무신 정권이 바쿠요가 무너지고 왕정이 복구되었다. 자, 이에 따라 일본 메이지 신정부는 1868년에 조선의 이 사실을 통보하는 병합 국교를 요청을 결정하고 그 업무를 스시마 도조 요시아키라에 위임했다. 이는 조선이 일본 외교 관계를 종래 일본의 조선과 일본의 외교 관계를 스시마에 중개했던 관례를 따는 것으로 요시아키라는 아끼라는 것은 요시 아끼라는 그 조선 정부에 바치는 외교 문서의 서계와 일본 정부의 국서 초안을 동래부 외관에 거쳐서 조선 정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조선의 대일 외교 담당했던 동래부는 스시마에 보낸 서계가 종래 서계 비교에 서식과 격식 문제가 있다는 이유도 수여를 거부했다. 이때 이제 스시마에서 보낸 서계에는 일본 왕실을 항실, 이당의 명령을 받는 것을 봉칙로 표현한 등 마치 일본을 조선의 상고 인식할 수 있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다. 그래서 더욱이 종래 스시마에 올리는 서기에는 반드시 조선 정부가 징빙하기 위해 주조하여 보냈던 도장인 도서를 사용했으나 이번 서기에는 아무런 협의 없이 일본에 새로 만든 도장을 찍었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서기를 거부한 거죠. 첫 번째로는 용어 문제고 하나는 도장을 우리가 원하는 도장을 왜 안 찍어주냐? 너네들 새로운 도장을 찍었냐? 이런 것들이죠. 자, 그중 대원군이 이끌었던 이제 조선 정부는 서양의 문호를 개방한 일본에 대해 일단 의구심을 품고 있던 차였다. 그래서 이제 정년인 고종 4년에 청나라에서 이난자가 홍콩에 침입하면서 일본의 조선 침공설을 퍼뜨려 무위에 빚고 있는 사실을 통보한 바 있었다. 자, 이런 와중에 조선과 일본 사이에 수백 년 동안 계속되었던 외교 관리를 어긋난 형식과
내용을 담은 스시마 서기가 제출되자 정부와의 협의하에 동래부사 정영덕은 서계 수립을 거부하고 스시마에 파견했던 사절이 대수 대차사의 퇴거를 강력하게 요청했던 것이다. 자, 이때가 이제 서계 사건이 일어날 때 보시면 알겠지만 대원군이 집정할 때요. 집권할 때. 자, 사태가 여기에 이르자 일본 정부는 스시마의 중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대조선 외교를 나서기로 결정하고 1869년 12월에 그 이듬해 연이어 외무성 관리를 부산에 파견했다. 그러나 이제 조선 정부는 이딴한 요청에 불구하고 종래 외교관을 준수할 것과 할 것을 일본에 요구하면서 서계를 고쳐 제출할 걸 재차 강조했다. 이렇게 했죠. 자, 서계 문제 때문에 이제 일본에서 이제 들끓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일어난 것이 우리가 이제 일본사와 관련된 정한론이죠. 정한론. 그래서 인제 이 정한론에 관련된 뭐 요시로 소인부터 시작해 갖고 쭉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일본사 관련된 문제니까 일본사 때 좀 얘기를 하고요. 예. 자, 그리고 인제 그 밑에 보면 인제 뭐 그 이학과 사줬다 있는데 이것도 일본사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때 좀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관련된 사료가 쭉 있죠. 자, 운용 침입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요게 인제 변화가 일어났던 게 뭐냐면 서계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좀 있다가 고종이 즉위를 하죠. 일본이 고종이 상당히 개방적이고 이런 것들을 원한다. 이렇게 한 거야. 자, 그러니까 인제 '요참에 한번 더 밀어붙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인제 그 당시 운용 사건을 일으켰다. 이렇게 인제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고종 10년 대원군이 정치적으로 실각하고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자 조선 정계에서 일대 변화가 일자 일본 정부가 국교 교섭 노력을 제기했다. 한편 1873년 12월 대원군이 하야하고 1847년 7월 일본의 타이완 점령 이거 대만 사건이라고 하는데 요거 나중에 제가 중국사 할 때 또 얘기할게요. 자, 들려오는 가운데 고종은 박규수 등의 국교 재개론을 받아들여 같은 해 7월 동래부 훈도를 비롯한 이전 대일 외교 담당 인물을 교체했다. 이어서 같은 해 9월 신의 외학 훈도. 자, 이 훈도라는 것은 통역관 뭐 이렇게 통역하는 관리관의 의미 같아요. 그래서 형성과 외무대상이었던 모리역의 시게노가 국교 재개할 문제를 회담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고종 11년 11월 부산에 도착한 모리역 시기보는 새로 작성한 서계를 올리면서 조선 정부의 국교 수립을 강력하게 요청했고 이에 조선 정부의 고종을 비롯한 일부 관료들은 서계 접수 자체를 거부해서 안 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얘기한 처럼 이제 뭐 서계 문제 또 왔다 갔다 얘기하죠. 거기에서 또 대다수 관료들은 새롭게 제출한 서계도 대일본인이 항상인 등 종래에 논란이 되었던 용어가 그대로 사용됐다는 점을 더 서계가 거시기에 맞게 고쳐 올릴 것을 요구하면서 일본 정부의 요구를 응하지 말 것을 강력히 주장을 했다는 거죠. 자, 결국 모리아에는 외교력 고속 대신에 군함을 조선에 파견해 군사력 방법으로 조선을 굴복시킬 것을 더욱 유용한 방법의 견해를 부관이었던 시나노부에게 통해 일본의 정부에 보고를 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 정계가 대두했던 조선 침략 이른바 정학론을 계승한 건의 내용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서계 문제가 옥신각신에다 해결이 안 돼 갖고 요 당시 운요 같은 이제 선박을 파견해서 운요가 인제 무력시를 하게 된 거죠. 초지진으로 다가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초지진 사건이 나오고 결국에 이런 등등해서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된다. 이렇게 있죠. 그러면 두 번째 단락만 좀 볼게요.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를 정통적인 교린 체계로서 정립하였던 조선 정부는 이와 같이 점차 가중되는 일본의 군사적 압력에 직면하여 대일 정책의 재조정을 시도했다. 그리하여 박규수 등 조정래 일부 통상 주장과 청나의 개항 건국을 계기로 일본과 협상을 나섰다. 또한 조선 정부는 개항 반대자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서 조약 전문의 신조약이 새로운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조린 관계 연장에서 이를 개수한다는 뜻의 옛날의 우호를 세운다는 문구를 전문에 넣을 것을 주장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아울러 조약 원안 전문에 대일본국 항제패와 조선국 왕전하 같은 차등을 포기한 것에 대해 조선 정부는 각각 대일본국, 대조선국을 바꾸자는 수정안을 제시했고 역시 반영됐다. 자, 이는 조선 정부와 회담에 임해서 청이 외국과 체결된 조약과 원료 맡은 뭐냐 만국공법을 검토한 결과다. 네, 요거 시험 문제 나왔죠.
자, 그래야 고종 13년에 마침내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조인했다. 자,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의 의의가 있고요. 강화도 조약 내용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한번 앞에서 뭐 했던 내용이니까 비슷비슷하니까 이제 넘어가고, 다만 여기에서 이제 그 제4강과 제5강만 좀 읽어볼게요. 예. 자, 제4강과 제5강은 개항장을 설정해서 일본 상인과 개항장 상해인을 보장하는 조항이다. 자, 이를 통해 일본은 조선의 세안골 자유무역항로 개항할 권한을 획득했다. 그중 부산 곧 개항했고 나머지 두 항구는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오도, 연해안의 통상이 편리한 곳을 선택하되 20개일 이내로 정했고, 나중에 일본은 이 개항장을 인천과 원산을 지목했는데 이는 부산, 인천, 원산을 점검하여 장차 무역과 군사의 거점을 삼아 한반도를 포위하고 침략의 전진 기조 삼으려는 체제이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그 육관을 각자 읽어보시고 8, 9 해갖고 뭐 치해복권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훑어봤고 다시 해남 교과서 넘어가자. 자, 해남 교과서 보면 개화파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화파가 형성돼서 개화 정책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자, 이 개화파 형성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좀 해당 교과서를 읽어볼게요. 예, 여기. 자, 개화파 형성에서 보면 이제 그 조선 후기 때까지 한번 거슬러 올라가죠. 자, 요거 하기 전에 이제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51번입니다. 예, 51번이에요. 자, 여기 북한파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홍대영, 박지원, 박재가 이런 사람들이고, 나중에 통상 개화론자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요 중에 3명 있죠. 박규수, 오경서, 유은기. 그래서 그 유은기, 유대치라고 하는 사람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때 이제 해국도리와 관련돼 갖고, 그 원래 이제 이 사람을 이제 개화파 3대 비조라고요. 3명을. 그 중에 오경석이 이제 먼저 눈에 떴죠. 이 오경석은 중국어 통역관 출신이야. 그래서 중국에 가보면 유리창이라는 국경에 가보면 이제 근대적 그 서적들이 이제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해국도지 같은 영왕지락 같은 책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 친구였던 유흥기한테 읽어봐요. 소개시켜줘. 그러니까 유흥기한테 좋거든. 그리고 나서 이제 박규수를 또 끌어들이죠. 그래서 이제 박규수를 끌어들여서 이제 이 사람을 이렇게 합쳐갖고 이제 3대 비조라고 하는데, 박규수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오경수하고 유흥기는 이게 중인 출신이잖아. 이 사람은 이제 통역관이고 이 사람은 의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신분제사에서는 양반 자제들 이 사람이 직접 만나진 못해. 그러니까 박규수가 그 중간 역할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박규수가 사람방에 학교 사랑방에 요런 젊은 이제 인재들을 이제 불러오게 해요. 예. 등등. 그래 갖고 얘들한테 소개를 시켜줘. 그래서 이제 형성된 것이 뭐냐면 계아파죠. 그래서 이 계아파는 1870년대 정도 이렇게 형성됐다고 그래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들 안에서도 80년대 들면 이모군란 이후죠. 개화 정책의 속도와 또 방법, 그다음 청나라에 대한 인식 그런 등등 해가지고 온건개화파하고 뭐냐면 급진개화파가 이렇게 나눠지죠. 이런 사람들이 온건개파, 이런 사람들이 급진개화파죠. 그래서 이 온건개화파는 민주정권을 적극 참여해서 점진적 개혁을 추진했고, 동도서기론을 뭐냐면 입장에서 성리학적인 동도와 그 다음에 서양의 문화를 서기를 받아들이자, 이런 논리고요. 자, 급진개혁파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받아서 급진적 개혁을 추진했고요. 문명개혁은 입장이었어요. 문명개혁. 문명은 이제 뭐냐면 일본하고 서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야만인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서양의 발달된 문화를 받아들여서 개화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 문명개혁은 급진개혁파가 처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일본 애들이 처음에 이제 그 개항 이후에 주장했던 거예요. 이건 일본 사점을 할 때 얘기할 텐데 그걸 받아들인 거고, 얘네들의 논리는 일본처럼 서양의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서양의 제도와 문화까지 수용하자, 이런 논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개화파 형성 관련된 내용들을 좀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해남 애도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해국도지가 나오는데 해국도지는 한국사에는 안 나왔지만 예전에 중국사에서 한번 나왔죠. 한중일 관련된 내용에서.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 볼게요. 자, 해국도지가 여기 있는데 자, 아편 전쟁 당시 적극적으로 영국과 싸울 것을 주장했던 청의 위원이 전쟁의 패배 후에 쓴 세계 지휘서다. 그래서 이제 위원이 있었어요. 동양학파죠, 이 사람이. 어, 그래서 최한기, 박규수 등 조선의 지식인들은 해국도지를 읽고 서양 세계 정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다. 특히 이 책을 접한 김옥균 등 젊은 양반 자제들은 그 개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다. 또한 병익양요 이후에 그 해안 방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서양식 무기 개발면 참고서도 활용되기도 했다. 이렇게 있죠. 여기 위에 보면 해국도지에 관련된 이제 편찬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아편 전쟁 후 유배를 떠난 임칙선은 친구 위원에게 그 해국도지를 편찬했다. 자, 임치선과 위원은 그 당시 이제 뭐와 관련된 상주 공양학파 사람들이야. 이 공양파는 경세적 성격이 강하죠. 예전에 중국사 관련된 문제 나올 때, 자, 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중국사 가서 얘기하고요. 자, 위원은 1842년 42년에 50건의 해국도주를 강행했고 계속하여 진국판을 뭐냐면 출간했다. 이때 여기에 해국이라는 건 뭐냐면 정통적인 중화 질서에 포함되지 않는 여러 국가. 이건 어떤 나라일까? 서양이죠. 서양과 도지는 그 지도와 지지, 그러니까 거기 지역의 어떤 풍습이나 문화들을 소개하는 거지. 지휘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서양이나 이제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을 설명하는 거야. 그 나라 풍습이나 뭐 제도나 이런 것들을.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럼 개화세력은 어떻게 형성됐을까? 이렇게 볼게요. 자, 요게 오경석이라는 인물을 좀 기억을 해 주세요. 예전에 인제 유흥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경석도 나올 수가 있어. 네. 그래서 이제 오경석을 좀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역관 출신이죠. 중국 역관 출신. 일찍부터 박제도와 김정일의 사상을 배웠고 열사차나 중국에 오가면서 관문을 넓혔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 체결 당시에는 운전관을 발탁되어 회담에 실무자가 참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오경석은 사신대 통역관 후 청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청이 서구 열강 앞에 맥없이 무너진 걸 보았다. 조선이 청과 같은 똑같은 비극을 당하지 않으려면 새롭게 나라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중인 신분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그는 청에서 회국도리와 연안지라 같은 신간서적투와 친구인 유은기를 소개했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유은기와 관련된 내용이 요번에 이제 있죠. 요거 자체가 예전에 기출에 나왔어. 유은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유은기도 개화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했다. 그럼 여기 연안지락을 볼게요. 연안지락도 시험에 나올 수 있죠. 뭐 한중에 관련돼 갖고 시험에 나올 수 있고 중국사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하는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면 1850년 청에 그 뭐냐면 서계여가 출간한 세계 지휘에 관련된 책이다. 중국에서 시작하여 시계 방향으로 세계를 돌며 각 대륙의 나라를 소개했는데 여기 그 유럽과 미국의 전체 서수의 미국과 미국이 전체 서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유흥기라는 인물을 볼게요. 이 사람은 기초에 나왔던 인물이에요. 자, 서울 출생으로 한의업에 종사하면서 불교에 깊이 신앙했다. 개학 직후 박규수와 오병석이 잇따라 사망한 뒤에 개학파의 지도를 맡으며 백의정성이라 불렸다. 그리고 갑신전변의 전반에 조언했다 지도를 아끼지 않았던 인물이나 갑신전변이 실패한 후 행방불명이 됐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사람은 유대치라고 또 해요. 유대치. 이 사람의 지금 별명 그 다른 이름이. 자, 박규수도 개화파의 인제 그 세력을 키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박규수는 자신의 사학방의 김옥균, 박용호, 홍영식, 유기준 같은 양반 자제들에게 세계 정세와 서구 문물을 가르치면서 뭐냐면 확산시켰다. 이렇게 형성된 개화파 1870년대죠. 정부의 개화 정책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인제 여기에 보면 사랑방에 모여 있는 사람들 인제 뭐 만화도 이렇게 재밌게 그렸던 거죠. 그래서 이때 인제 박규수가 누굴 소개시켜 줘? 예. 그 당시 오경석과 유흥기를 소개시켜 주죠. 이렇게. 요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 박규수가 오경석에게 보낸 편지 등으로 볼 때 두 사람의 교류가 있었던 걸로 분명히 보이며 박규수와 오경석, 유흥기는 그 1860년대 말에 위기 투합하여 박규수의
사업방에서 북촌의 양반 자제들에게 계하 사상을 가르친 데 것으로 보인다. 보통 양반들이 살았던 지역이 이제 북촌하고 남촌이었거든요. 근데 북촌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노론 명망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금수저들이야. 예. 남촌은 좀 약간 그 뭐냐면 잔방 계층. 그러니까 그 오랫동안 벗을 못하고 집안이 좀 쇠약한 양반 출신이고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있고 대항이 이제 조선에 어떤 개화 정책이 폈을까? 이렇게 이제 볼게요.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잠깐만요. 자, 개항 이후에 일본의 사정을 알아보러 간 수신사 김기수는 자, 이렇게 있는데 이 김기수가 인제 1차 수신사로 간 거야. 1차 수신사. 1차 수신사. 그래서 인제 이 사람은 무관 출신이에요, 무관 출신. 그래서 무관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제 돌아오고 나서 그 뭐냐면 어 저서서 난 게 일동기후하고 그 수신사 일기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보면 "하나의 증기기관으로서 천하의 모든 일을 다한다." 하면서 메이지 유신은 이제 변화된 일본의 모습을 정부에 보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자 수신사는 일본이 요구해서 온 거야, 일본이. 그래서 일본이 인제 여러 가지 근대 시설들을 보여주면서 좀 위세를 떴었죠.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발전됐으니까 함부로 개기지 말고 우리 말 들어라." 요렇게 인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대우가 좋았어. 예. 그래서 요게 이제 김기수 일행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여기. 그래서 이제 요게 있고 요것만 읽어 볼게요. "김기수는 기차에 대해 차마다 모두 바퀴가 있어 앞차의 바퀴가 구르면 여러 차의 바퀴도 따라 구르게 되는데 청둥 번개처럼 달리고 비바람처럼 날뛰어 1 시간에 300 에서 400 리까지 달린다." 이렇게 인제 해서 기차에 대해서 그 표현했고요. 그다음에 2차 수신사 해 볼게요. 자, 요 2차 수신사는 우리가 원해서 간 거야. 일본은 오라고 하지 말라 오지 말라 오라고 한 적은 없는데 우리가 간 거야. 왜 그러냐면 앞에 이제 강화도 조약 아시죠? 이 강화도 조약 때 우리가 불평등한 조약을 맺었잖아요. 이때 정도는 어느 정도 인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불평등한 거. 그래서 이제 2차 수신사의 목적은 뭐냐면 현안 문제 해결. 이게 첫 번째고 그래서 인제 주로 내용이 이제 그 계약 문제 있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한 그 원산과 인천 계약 요구에 대해 대응하는 거. 이거 있고 그다음에 또 인제 두 번째가 그거 외에도 계약 문제 외에도 또 있어요. 미국의 유출 방지. 그 간세권 문제. "이거 우리 불평하니까 이거 좀 막아 달라." 근데 요거 일본이 들어 주겠어요? 당연히 안 들어 주죠. 예. 그리고 나서 인제 또 일본의 실정 파악 이런 목적으로 이제 제2차 수신사를 이제 파견한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이런 문제들을 인제 피하기 위해서 잘 안 만나 줬어. 그러니까 김홍지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주로 어디로 놀러 갔냐면 주일 천국 공사관에 자주 놀러 갔어요. 그때 인제 거기에 근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황주연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황주연하고 그 당시 여러 얘기를 나눴는데 황주연이 인제 김홍지 간다니까 그 필담을 적은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 줬어. 이게 뭐냐면 그 유명한 조선책략이죠. 조선책략. 자, 하여튼 2차 수신사로 인제 왔던 그 뭐냐 김홍직도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일에 힘쓰는 것은 급선무다." 하면서 대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자, 이에 정부는 청해 양모운동과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 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이제 2차 수신사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일본과 간세 미국 수출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1880 년에 김홍지를 수신사로 파견했다. 60 명에 가까운 사절단은 1 개월간 머무면서 외무상 관리다 합의를 했지만 일본은 김홍지 정권을 위임받지 못한 이유로 정식 교수를 거절했다. 찬밥 대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일본이 요구했던 것이 이제 부산하고 원산을 개항을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2차 수신사 이후에 일본의 요구대로 부산 위에 원산과 인천을 확정했죠. 원산은 1880 년, 그다음에 인천은
인천이 1880년, 원산이 83년 개항이 확정됐다. 이후에 이제 확정된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있고 이제 그 당시 인제 정부의 개화 정책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요게 80년대 개화 정책 관련된 내용인데, 자, 개화하려면 제도적인 바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총리하문 있죠. 그걸 본따서 통리기무하문을 만들었어요. 통리기무하문. 그래서 이제 통리기무하문을 좀 약간 보면요. 잠깐만, 이게 어디 있어 이게. 지금 68페이지니까. 자, 여기 보면 의정부 밑에 6조가 있잖아요. 6조가 있고 여기 밑에 이제 통리기무함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통리기무함 밑에 12사라는 간청을 줬죠. 해당 간청이. 그래서 이거는 중국에 이제 뭘 뭐냐면 본받았냐면 총리기무함이 있죠. 총리기무함을 본받아서 만들었다. 어. 그래서 서양과 관련된 통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죠.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나중에 인제 이 통일기무함은 이문군란 이후에 두 개로 나누죠. 통상교섭, 통상사무하문, 외하문이라고 하죠. 외교 통상을 담당하고, 통리궁국사무하문, 내하문을 담당하죠. 예. 그래서 있다가 인제 있고, 그다음에 인제 그 밑에 12사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죠. 그래서 요 내용들이 쭉 있는데, 나중에 12사 중에 4대사는 교진사가 합쳐서 동문서로 통합이 됐고요. 예. 그래서 요 밑에 12사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참조를 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군사 조직도 개편됐죠. 5군형을 2형으로. 그래서 예전에 90군대도 있죠. 이렇게 2형으로 했고, 그다음에 교령변대 또 외벌기라고 부르는 이렇게 있는데, 요걸 이제 돕고, 그래서 일본인 교관들이 왔죠. 영무공원 같은 걸 설치했다.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인제 더 볼게요. 자, 통리기무함을 설치해서 개화 정책을 총괄하게 하였다. 자, 통리기무함은 그 안에 12개 부서, 이 12사죠. 그래서 이 12사가 어떤 건지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외교, 군사, 통상 같은 국가의 주요 일을 담당했다. 그래서 그 밑에 통리기무함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볼게요. 자, 의정부와 동일한 정일품 아문의 지위를 갖는다. 이 아문은 간청을 얘기하죠. 이때 상군부는 완전히 폐지되었고 그 건물을 통리기무함이 사용됐다. 이모군란 후에 폐지되었다. 그래서 이제 1884, 그러니까 이모군란 폐지된 부분은 두 개로 나눠졌다 보시면 돼요. 아까쯤 얘기한 것처럼 1883년 통리교섭 통상사무하문, 외하문과 그다음에 통리궁국사무하문, 내하문으로 부활됐다. 이렇게 이제 연결되고, 그래서 이제 요 앞에 외하문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있었냐면 갑오개혁까지 종속을 했고요. 이거는 그다음에 통일궁국사무하문은 이거는 나중에 이제 1884년이죠. 이게 1894년까지 이제 있고, 여기에 1884년에 의정부에 통합을 했고요. 예, 이렇게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있고, 여기에서 이제 있고, 두 번째가 이제 군사력 강화 내용이죠. 그래서 5군형을 2형으로 군제를 개편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무의소 융호형, 뭐 호위청 같은 5군형을 무의형과 장형으로 해서 2형 체제로 값치고 축소하고, 그다음 별기군은 무의형에 속하겠다 이렇게 있죠.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만들었다. 그래서 사관 후보생의 양성도 그러니까 사관 후보생의 양성도 뭐냐면 추진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영무공 같은 것들 만들죠. 일종의 사관 양성제도 라고 보시면 돼요. 영무공원이. 예.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거기 옆에 별기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 보면 "오군형은 신체가 건강한 80명을 선발하여 만들었는데 금노나 의복 등의 모두 대우가 90군대보다 훨씬 월등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은 곤용별대 병대였고 일본인 교관들이 훈련받았다고 외별기라고 또 불렸다." 이렇게 보죠. 자, 그래서 인제 별기군은 일본군 장교들 교관으로 초빙해서 근대식 군사훈련을 실시했다는 거. 그리고 인제 김윤신을 담장으로 해서 영성사를 삼아서 그 당시 청해 학교에 군사를 보내서 기술 배우도록 했다. 그래서 이제 영성사의 주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조미수호 통상 조약 맺을 때
한국인 그 대표의 이름을 제가 잠깐 기억을 못 했는데 이 김유신이야. 영성사. 그 영성사가 이제 조미수호 통상조하고 관련돼 있는데 첫 번째가 유학생을 인수한 거. 두 번째가 인제 여기는 미교 있죠. 미국과 수교 협상. 그 당시 미국과 수교 협상을 어디에서 했냐면 청진에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홍장의 중재로. 그래서 인제 요거와 관련돼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얘네들을 인수했거나 어린이들 와 갖고 인제 기술 가르치려고 했는데 과학하고 수학을 전혀 몰라. 그러니까 안 됐죠. 예. 그래서 하여튼 미국과 수교를 하고 초안을 만들고 나서 이제 재물포 조약을 맺은 거야. 아니 재물포에서 조약을 맺은 거야. 조미수호 통상 조약을. 하여튼 이들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인제 만든 게 인제 뭐냐면 음 기기창이죠. 기기창. 그 신식 무기를 제조하는 기기창을 설치했다. 자, 정부는 구체적인 계약 정보를 얻고자 또 젊은 관료들을 조사 시켰다를 방해했어요. 자, 이게 책마다 인제 약간 이름이 다른데 뭐 심사유단당, 일본 국정조사단 뭐 이런 명칭이 있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조사 시켰다는 게 의미가 음 조자가 인제 조선할 때 조자죠. 사자가 선비 사자고. 그래서 조선의 선비들이 시찰한 모임, 그러니까 보기 위해서 모였던 모임 이런 뜻인데 이것도 그 당시 그 몰래 보냈어. 왜 몰래 보냈냐면 그 당시 되게 이제 개화 여론이 반대가 심했거든요. 예. 뭐 때문에? 조선 책략이 유포됐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반대가 심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조사 시켰다는 인제 불러 놓고는 아메오사를 인제 보낸다고 해 놓고는 실제로 인제 어디로 부산에 보내서 일본으로 보냈죠. 그래서 아메오사를 인제 가라고 해 놓고는 동문 지나니까 저쪽 간우모지 있죠. 거기에 지나니까 시차 그 서 "선을 열어보라." 했더니 국장이 이제 뭐냐면 "집에 두지 말고 일본으로 가라." 해서 했던 거야. 그래서 조사 시켰단이라고 이제 해서 인제 갔는데 이들은 공식 시차 호칭이 없기 때문에 그 뭐 신사유단단, 일본 국정단 등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렸다. 여기 있죠. 음. 자, 그럼 볼게요. 자, 그래서 이들이 몰래 가서 일본의 각 분야에 정밀하게 살펴봤고요. 자, 기국 후 각자가 인제 조사한 분야에 따라 통일기무학원에 12개 부서로 배치되어 대화 정책을 수행했다. 한편 미국과 수교연대는 답례로 보빙사를 파견했다. 이 보빙사는 앞에 언급했죠. 요거. 자, 거기에 보통 이제 자료 톡톡 보면 조사 시작단에 상반된 보고서 볼게요. 그 갔다 와서 인제 서로 상반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볼게요. 자, 박 교수와 유흥계에 영향을 받은 홍영식과 아직 유교적 그 가치관에 모매있던 박정향은 그러니까 이때 이제 나중에 이제 박정향이 개화파로 바뀌게 되지만 아직까지는 좀 약간 그 유교적인 어떤 사고방식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돌아온 후 서로 상반된 보고서를 제출했다. 홍영식은 일본이 이룩한 발전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도 노력하면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지만 박정향은 일본이 외형적으로 부강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로 인해 나라 재정이 나빠지고 생활풍습이 서구화된 걸 지적했다. 자, 그래서 조사시켰던 보고서는 이후 정부의 개화 정책과 방향에 방법과 방향에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조 조사 시점된 보고서의 의의가 여기 있죠. 의의. 예.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보통 이제 조사 시점된 보고서와 관련돼서 쓴 그 책이 있죠. 문건 사견이라고 있어. 그다음에 또 시찰기라는 게 있어. 보통 이렇게 인제 수신사를 보내고 할 때 돌아와서 이렇게 인제 보고를 올리고 자기가 그 관련된 내용들을 기록했다가 다 글을 써요. 예. 그래서 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일동 기후도 그런 측면에서 쓴 거고 수신사 일기도 그렇게 쓴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한번 또 봤고 자, 여기 거류신 무역인데 이게 이제 해당 교과서가 이게 경제사 부분을 따로 떼지 않고 요 관련된 부분을 그때그때 인제 이렇게 경제 부분을 집어넣거든요. 근데 이게 좀 강도 갈 때는 거슬려. 거슬려서
요 경제사 부분은 나중에 제껴두고 요거는 일단 정치사부터 쭉 하고 나중에 이제 거주목을 같이 해서 묶어 그 경제사 부분을 경제 관련된 내용을 뒤로 빼 가지고 같이 할게요. 이 다른 교과서하고. 그래서 이게 중간에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이게 설명이 맥이 끊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건 나중에 이제 경제사 관련된 할 때 경제 부분 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뭐 그냥 얘들 푸는 정도의 문제가 있는데 요거 뭐 각자 풀어 보시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당 교과서를 중심으로 봤고요. 그럼 다른 교과서 내용을 이제 좀 볼 텐데요.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